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오늘 9명 추가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3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접종 중단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접종 중단은 없다며 접종 강행 의지를 이어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라임 수사 책임자인 남부지검장에 적폐청산 TF 출신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을 내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 이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봉사에 정치도 들어가냐는 질문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직답을 피했습니다. 라임 전주 김봉현 전 회장 지시로 여권 인사에 접대한 사진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법정 증언이 김 전 회장 측근에게서 나왔습니다. 앞서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했다고 옥중폭로한 김 전 회장 발언과 배치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포함한 이른바 3인 회의 결과였다는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박형철 전 비서관이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3인 회의는 실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못 박자 주식 투자자들은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일부 수도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날씨가 꽤 쌀쌀했습니다. 갑자기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하죠. 그런데 큰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독감 백신 문제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이 오늘 또 9명이나 나왔습니다. 일주일 새 37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여전히 백신에는 문제가 없으니 맞으라는 입장이지만 독감 백신 공포가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접종 시기를 놓치면 올겨울 코로나와 독감이 한꺼번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하동원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80대 여성 A씨는 지난 19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독감 무료 백신을 맞았습니다. A씨는 나흘 만인 오늘 새벽 2시쯤 부산에 있는 집에서 숨졌습니다. 환자분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숨진 A씨는 평소 심혈관 질환을 앓았습니다. 경찰은 A씨 사망과 독감 백신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입니다. A씨와 같은 날 이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99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네. 지금 그날 같이 맞았던 분들 지금 역학 조사를 하고 있고 오늘 하루 전국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9명이 추가됐습니다. 서울 양천과 부산, 경남과 호남, 충남 등지에서 사망자가 잇따랐습니다. 강원 춘천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출근길에 쓰러져 숨진 70대 남성의 유족은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 너무 허망하다며 한탄했습니다. 또 백신 때문이라면 더 슬프고 분할 듯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오후 1시 기준으로 전체 사망자가 36명이라고 밝혔지만 지자체를 통해 취재한 결과 충남 천안에서 1명이 더 늘어나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3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국감장에 나와서 같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즉 같은 번호의 백신에서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우 백신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같은 백신을 맞은 뒤 2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들과 어제까지 숨진 26명의 사인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논의했습니다. 결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접종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한 말과는 배치됩니다. 그 로트에 대해서는 봉인 조치를 하고 접종을 중단하면서 식약처에 재검정 요청을 해서 백신 사망자 37명 가운데 같은 로트 번호를 가진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최소 4건입니다. 로트 번호가 같다는 건 같은 조건에서 제조돼 균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개 로트에서 최대 15만 개의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가운데 사망자 2명이 나왔다 해도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 청장의 공언대로 접종을 중단하고 안전성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일이 다 개별 통보하고 지금 남아있는 물량 다 회수해야 되거든요. 왜 그 조치를 지금 안 하고 계속 기다리냐는 거죠. 정부는 내일 예방접종위원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방역 당국은 위험하긴 하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진 문제가 없고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파장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접종을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유보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도 문제점이 확인될 때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라는 입장입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병원. 출입문에 시 권고로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유보 권고로만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접종은 의사 시행 여부는 의사 판단에 간. 관내 사망자가 보고된 서울 영등포구는 어제 접종 유보를 권고했습니다. 사망한 사람하고 우리 병원에 온 백신의 도트 넘버가 같으니까 이제 쓰지 말라는 권고가 온 거죠. 사망자 4명이 보고된 전남도 역시 접종 중단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지자체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접종 중단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망자가 잇따르고 시민들 불안이 커지면서 접종 중단을 권유하는 곳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나니까 많이 불안한데 일주일 미루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1월 중순에 유행을 할 거니까 무조건 그때까지 항체 형성되게 10월 말까지 맞아야 된다. 그거는 이렇게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 말 얘기죠. 제주도에선 관내 의료기관 72곳이 접종을 일주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독감 백신은 여러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로트 번호가 다르면 같은 백신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산도 있고 또 외국 수입산도 있죠. 그래서 스스로 안전한 백신을 찾아 나서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는 외국산 백신을 찾는 문의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퍼져가는 백신 불안에 맞추겠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던 서울의 한 의원. 다음 날 찾아간 이 병원, 한산하기만 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접종을 꺼리는 겁니다. 올해는 안 맞고 싶은 마음이고요. 왜냐면 사망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위험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서. 불안한 마음에 유료 백신을 선택하거나 일부에서는 해외 백신을 찾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이제 안 맞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해외 백신을 그래도 좀 찾아가지고 맞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료와 해외 백신이 무료 백신에 비해 안전하다고 검증된 건 없죠. 병원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죠.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못 놓게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백신과 사망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고 있죠.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발표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계십니다. 사망 원인은 밝히지 못한 채 원인을 찾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아직 불확실하다 보니까 맞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좀 많고 해서 자칫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가 향후 나올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실제 19개 나라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거나 망설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독감 백신에 대한 커지는 불안감. 이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정부. 백신이 질병보다 무서운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글을 남기고 물러나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하루 만에 후임 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적폐청산팀에서 일했던 이정수 검사장이 새로운 남부지검장으로 낙점됐습니다. 추 장관은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합동감찰도 지시했습니다. 신속한 인사로 검찰 조직의 동요를 막고 윤석열 총장을 다시 한번 압박한 겁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 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을 임명했습니다. 박순철 전 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사의를 표명한 지 단 하루 만입니다. 신임 이정수 지검장은 지난 2017년 국정원에 파견돼 서훈 원장의 법률자문관으로 일했고 동시에 현 정부가 추진한 적폐청산 TF 부장검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분쟁의 전국적 해결을 위해 검찰은 그동안 추 장관은 앞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합동감찰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대검 국정감사 진행 중에 공지를 통해 윤 총장 등의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비위 은폐나 무마에 대한 진상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감찰부는 총장의 소관 부서입니다. 그거는 대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발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일방적이고.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회장과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이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이 지난 4월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이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전 회장이 여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진을 뿌렸다는 뜻입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여권 인사 관련 비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인 셈이죠.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4차 공판. 김 전 회장의 측근 김모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전 이사는 올해 3월 말 김 전 회장이 언론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 사진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면서도 이 위원장과 관련해 기삿거리가 될 수 있으니 언론에 노출시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진은 자신이 직접 촬영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강압 수사를 벌여 여권 인사 관련 내용을 허위 진술했다는 김 전 회장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도피 중이었던 김 전 회장이 체포된 건 4월 말인데 체포 한 달 전 스스로 여권 인사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수원여객 회사 돈 24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불출석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만 재판 직전 전달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오늘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공방은 심야 시간까지 이어져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한참 동안 거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는 권력형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며 회한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 당일 전격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사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기소 등을 거론하며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김 의원이 언급한 사건과 검찰 개혁을 연관짓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건 의원님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는 참. 설전은 태도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사적 보복하셔서 저 기소하실 겁니까 지금? 사적 보복한 적 없습니다. 참이 뭡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감사위원으로서 자격으로서 질문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으니까 질문하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럼 제가 어이가 없는데 그런 말씀 못 드립니까? 국민의 대표는 제가 존중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이게 뭡니까? 김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 총장은 거부했습니다.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사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 드리지도 않았고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정치적 수사 아니었냐는 질의에 윤 총장은 오히려 조직에 불리한 선택을 한 게 아닌지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정무 감각이 있고 어떤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좀 막아보려고 하면 차라리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참 불리한 그런 선택을 내가 총장으로서 했구나 하는 후회도 사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오늘 새벽 국정감사가 끝나기 직전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퇴임 후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던 새벽 1시쯤 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할 의사가 있냐고 묻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봉사에 정치가 포함되느냐고 재차 묻자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다음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견제에 나섭니다.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리는데요. 저분들하고 호흡이 맞고 의견이 같거나 하면은 별로 저는 좋은 길이 아니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땐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치에 제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올해 초엔 각종 여론조사에 대선 후보로 오르자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하반기 조사 때 다시 거론됐을 땐 같은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로 다음 대선을 6개월가량 앞둔 시점. 여야가 대선 후보를 뽑는 시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여권과의 갈등이 계속될수록 윤 총장의 정계 입문에 대한 관심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들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정치권도 오늘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특히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여당은 정치를 하려면 사표를 내고하라고 했고 야당은 기대감 섞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에 민주당은 결국 정치가 목표였냐고 공격했습니다. 이분이 정치할 생각이 있구나. 이 정치인 수준의 정치를 목표로 두고 발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원욱 의원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며 정치하려면 옷을 벗고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국감 발언을 문제 삼아 윤 총장의 인식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정치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윤 총장 발언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드시 뭐 정치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 하더라도 사회할 때 봉사할 수 있는 거고. 당의 과도한 구애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윤 총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언론을 향해 윤 총장 정치 관련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도 했습니다. 자꾸 정치할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그분들의 순수성이나 이런 것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만 내부적으론 추미애 법무장관에 밀렸던 윤 총장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윤 총장을 영화 속 백전불굴 장군에 비유하며 여당 의원과의 실력 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석열 총장의 국감 발언을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해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 이 부하라는 표현 자체도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지금 상황은 이런 논란이 오갈 정도로 정상적이지가 않죠. 그렇다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정말로 어떤 관계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윤 총장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줄곧 검찰총장을 지시를 받는 대상자로 묘사해 왔기 때문에 촉발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4명을 거역했다. 내 지시를 잘라 먹었다. 겸허히 장관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이런 말들을 해왔고 어제도 총장은 장관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못을 박았죠. 반면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총장이 장관 부하가 되면 수사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멀어지게 된다는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직사회 상하 관계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즉 검찰의 독립성 때문에 법무장관이라도 함부로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윤 총장의 주장인 것 같은데 실제로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검찰청법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또 총장 후보자 제청이 명시가 돼 있고 정부 조직법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위아래 관계라는 의견이 있죠.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등한 지위라면 수사 지휘라든지 감독을 할 수가 없겠죠. 반면 부처 산하 총 18개 청 가운데 검찰청법처럼 독립된 법이 있는 청은 검찰이 유일하고 검사 인사도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부하 관계는 아니란 해석도 큽니다. 예.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부여받도록 검찰총장이 그렇게 돼 있고 소속이 그 산하라고 그래서 부하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예, 보신 것처럼 이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고 또 여야 간에도 견해 차이가 크죠. 그렇습니다. 먼저 야당 주장 들어보실까요? 부하냐 아니냐가 무슨 조직 폭력주의도 아니고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도 따르고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윤 총장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지시를 따라놓고서 나중에 이를 부당하고 위법했다고 비판을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죠. 여당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큰소리 땅땅 치고 나는 누구 부하 아니다. 정말 공수처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 둬가 이 나라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자, 법조계의 의견도 다르고 또 정치권도 이렇게 정반대 해석을 내놓는다면 누구 말을 따라야 합니까? 사실 이 문제는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만 검찰 수사에 정치적인 압력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게 법의 취지라는 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선출직이 아닌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죠. 정치권 역시 여야가 바뀌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극단적인 주장만 하지 말고 이 검찰의 정치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부하 논쟁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석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나온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과거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키라는 조 전 수석의 일방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오래된 기억이긴 합니다만 당시 상황을 다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2018년 국회에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발언이 거짓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례적 감찰 중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해 첩보 근거가 약해 감찰이 종료됐다는 거짓 논리를 만들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조 전 장관의 국회 답변 초안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또 유재수 감찰 중단은 정상적인 감찰 종료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조 전 장관이 유재수가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니 감찰을 종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회의로 감찰 중단을 결정한 적 없다는 박 전 비서관의 증언을 반박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비서관을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조국 수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구속 중인 옵티머스 펀드의 김재현 대표가 명동 사채업자들을 통해서 수백억 원의 현금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현금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인 건 아닌지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가 직원들에게 수백억 원의 수표를 수차례 인출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인사들이 사채업자들을 통해 수표를 현금으로 세탁했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의 현금 세탁을 도운 명동 사채업자 3명의 이름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채업자는 김 대표가 수표를 주면 10%의 수수료를 받은 뒤 현금으로 바꿔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의 남편인 옵티머스 윤모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나오기 2주 전에 김재현 대표의 지시로 사채업자 중 한 명인 A씨에게 26억 5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김 대표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용돈을 줬다, 로비스트에게 10억 상당의 금품을 줬다는 로비 관련 진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정관계 로비 의혹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한진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요양시설과 병원 집단 감염이 속출한 경기에서만 1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요양시설 관련 종사자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이 한 발 늦은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방역 요원들이 확진자를 구급차로 옮깁니다. 상가 건물 앞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어제 하루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면회도 비접촉이라서 방문객이나 면회객으로부터 감염될 요인은 없다고 하네요.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하니까. 요양원이 입주한 이 건물 전체가 코호트 경기된 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이 건물에 있던 요양원 8곳 가운데 2곳에서 18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한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오늘도 18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전체 확진자는 124명으로 늘었습니다. 1단계로 조정된 이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집단 감염의 사례들이 큰 규모, 비교적 좀 중규모로.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요양시설 감염이 잇따르자 지난 19일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부터는 전국 요양시설의 방역 실태 점검도 시작했지만 이미 새로운 집단 감염까지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을 막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한 종목 3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면 대주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내놓자 주식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이 방침을 유보하거나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홍 부총리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고 청와대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켓을 든 시민 30여 명이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를 비판하는 문구들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연말부터 매도 폭탄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00만 주식 투자자를 개돼지로 보는 제1의 적은 주식을 모르는 전혀 모르는 관료와 정치인들과 청와대입니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단 대주주 3억 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도 국감장에서 대주주 확대가 시장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15억에서 작년 거저께 들었고요. 예, 그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은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고 저희. 정부안이 시행되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단일 종목 3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양도세와 지방세를 합쳐 22%에서 3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보유 중인 투자자는 8만 861명입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정부가 조성한 국가산업단지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의 실적 악화는 더 심각했는데 아직 버티고 있는 업주들조차 이 올해를 넘길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 붕괴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장혁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 국가산업단지. 한창 일할 시간인 평일 낮인데 거리엔 차들이 드문드문 다니고 사람이 안 다닌 지 얼마나 됐는지 인도엔 잡초가 어린이 키만큼 자랐습니다. 곳곳에 문 닫힌 공장. 방치된 기자재는 녹이 가득해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나마 문을 연 공장도 활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자리 좋을래야 있겠습니까? 예약도 잘 안 되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30년 전 조성된 군산산업단지는 한때 전북 총매출의 40% 이상을 책임졌지만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체 입주기업 742개 가운데 186곳, 25%가 휴업 또는 폐업했습니다. 대구 제3산업공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입주공장 182개 가운데 절반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는 올해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감이 없어 최소 인력만 남아 공장을 지키는 곳도 있습니다. 시간 보시고 다 시간 났잖아요. 우리 너무 했다니까. 노신 지는 좀 되셨어요? 이곳은 수도권에 있는 시와 반월공단입니다. 휴폐업으로 문 닫은 공장이 늘면서 가동률은 65% 수준을 넘지 못하고 곳곳에 공장 매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공장이 움직여야지 우리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작곡하는 거지. 뭐 어떻게 움직여요? 돈이 없는 거지. 코로나 여파가 산업계 곳곳에 미치면서 국가산업단지 평균 가동률은 지난 8월 72.8%로 전년도 같은 달 대비 약 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75%에서 한 70%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뭐 제조업 위기가 아니고 그건 제조업 붕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에 버틸 여력이 없는 산업공단 업주들은 시름만 깊어집니다. 내년 말까지 간다 하던데 내년 말까지 가보면 뭐 넘어가는 거지 뭐. 현장 추적 장혁수입니다.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라이따이한 이 아이들이 베트남에서 불법 체류자로 유령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도 받을 수 없고 병원도 갈 수 없는 처지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동생과 케이크를 먹고 있는 13살 영호. 영호는 또래들처럼 학교에 갈 수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은 꿈도 못 꿉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성을 가진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자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를 따라 베트남에 와 불법 체류자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 국적도 안 되고 베트남 국적도 안 되는 국제 미아 상태입니다. 미성년자인 영호의 체류 비자나 여권을 연장하기 위해선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데
한국 영사관에선 베트남인인 어머니만을 대리인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 친권을 갖는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을 하거나 큰 수술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양쪽 부모 모두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베트남에는 영호처럼 이혼 후 방치된 아이들이 많다는 점. 몇 살? 8살?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0년 동안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 결혼은 모두 10만 건. 이 가운데 20%가 넘는 2만 천여 가정이 이혼 가정인데 대부분의 베트남 여성들은 본국으로 귀환을 선택합니다. 현실의 조건에 맞는 한쪽의 모친의 동의만으로도 갱신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외교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우리 외교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지적으로 내세우자 바이든 후보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히틀러와의 관계도 좋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핵 축소에 동의하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끼어들기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마이크를 아예 꺼버리는 바람에 지난번 같은 난장판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최우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맨 얼굴로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의 고비를 넘겼다고 하자 It will go away and as I say, we're rounding the turn, we're rounding the corner. It's going away. 마스크를 쓰고 왔던 바이든 후보가 반박합니다. Anyone who'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아 전쟁이 없었다고 자화자찬하자 He didn't like Obama. You know what? North Korea, we're not in a war. We have a good relationship. 바이든은 폭력배를 그만 감싸주라고 응수했습니다. And w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Hitler before he in fact invaded Europe, the rest of Europe. Come on. 그러면서 바이든은 핵무기를 줄이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이라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토론이 무산되고 마지막이 된 이날 TV 토론엔 원래 투명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토론 직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두 후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앞서 설치했던 투명 칸막이는 철거한 채 진행됐습니다. 방청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토론에서 결정적인 한방은 양측 모두 없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1차 토론보단 정상적이었다며 상대 후보 발언에 끼어들기를 방지하려고 준비한 음소거 버튼을 최대의 공로자로 꼽았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중국이 참전한 이른바 항미 원조 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강도 높은 반미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같은 협박과 압력 행사가 이어지면 반드시 죽음의 길로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고 앞으로도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거란 예고이기도 합니다. 이유진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인민대회당을 빳빳한 군복을 입은 참석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 전쟁은 미국의 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伟大的抗美援朝战争抵御了帝国主义侵略扩张 미중 갈등 때문에 행사 규모를 줄일 거란 예상과 달리 중국은 승리를 강조하며 애국주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을 겨냥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任何搞霸权霸道霸凌的行径都是根本行不通的不仅根本行不通最终必然是死路一条 대내 결속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중국 전역에서는 헌화식과 전시회 등이 잇따랐습니다. 但是听到了抗美援朝，我父亲就毅然决然地又参加了中国人民志愿军。 관영 언론들은 영화와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으로 연일 애국주의를 띄우고 있습니다. 북한도 70주년을 축하하며 밀월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남 회창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참배했고 중국 선양의 열사릉에도 화환을 보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명과 당 색깔까지 바꾼 뒤에도 지지율이나 인물 모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채비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유승민 전 의원 대선 캠프로도 불리는 여의도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차기 주자로 새 인물을 강조했던 트라 방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여의도 한 카페를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와 가까운 야권 소장파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카페로 유승민 대선 캠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현장에 없었는데 대신 같은 건물에 서울 본부를 두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김 위원장의 방문 소식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대선 준비 캠프로 쓰면 되겠네. 그렇죠. 예.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가 발전할 거예요. 내년 4월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인물 고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어제 김 위원장의 당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야권 잠룡 5인의 원탁 회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마치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 본인이 이끌어가면서 분위기를 결과적으로는 당에는 그리 도움이 되는. 하지만 원 지사는 지금은 비대위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했고 무대는 당연히 마련해야 되지만 당과 함께 해야 된다. 다른 세 사람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의 잠룡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보수 진영에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내건 새 인물에 대한 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2년 전 국회에서 위정을 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한수원 사장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면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판매 단가는 회계법인이 추산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그 회계법인에서 2017년에 나온 전력관계사의 단가 추이 그걸 인용한 겁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판매 단가를 고의적으로 낮췄는데 여기에 한수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 사장의 과거 발언이 위증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사장님께서 위증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 위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도 책임을 지십시오. 저는 위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정 사장의 적반하장 발언에 보다 못한 여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유감이 아니고 사과하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머리 한번 숙이십시오. 여당에선 원전 폐쇄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지난 정부 때 이미 안전성 문제로 폐쇄 결정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2월인데 그때가 어느 정부 때입니까? 예,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예, 우리 정부 아니죠? 문재인 정부 아니죠?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 정 사장은 현행법상 영구 정지된 발전소를 재가동할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오늘 아침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셨을 텐데 일찍 찾아온 찬바람이 방한용품과 난방기기 판매 시기도 당겼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백화점 매장 곳곳에는 패딩과 스웨터가 걸렸고 두툼한 겨울 이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몰렸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이제 추워지고 해서 겨울 이불 보러 나왔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매장 출입구에 전기요와 난로 등을 배치하는 등 월동용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월동용품 판매 시기가 지난해보다 1에서 2주 정도 더 앞당겨진 겁니다. 이불이라든가 패딩을 찾는 고객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 또한 2자릿수 이상 신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 마트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전기장판과 전기요 등 난방용품의 판매가 최고 2배 넘게 늘었고 스웨터와 내복 등 겨울옷 매출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기온은 17도.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기온보다 약 4.1도가량 낮습니다. 겨울철 김장을 일찍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면서 백화점의 김치 냉장고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침체기를 걷던 유통업계가 월동용품으로 소비자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힌 요즘 중남미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멕시코 등에서 활동한 대사 부부가 만든 공간인데 잉카와 마야 시대부터 현대까지 엿볼 수 있는 중남미 문화원을 임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길이 23m, 높이 5m의 마야 상형 문자 벽화와 붉은 아칠이 펼쳐진 조각공원. 멕시코 현지 성당의 낡은 종과 의자까지 마련한 종교 전시관. 지구 반대편 중남미를 그대로 옮겨온 듯합니다. 33년간 중남미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이복형 대사 부부가 사제를 털어 세운 문화원. 은퇴 후 외교를 이어가는 마음으로 27년 동안 꾸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남의 문화도 보고 가고 남미 갔다 온 사람도 남미 가서도 이만큼 못 봤다는 얘기를 들을 때 기분 좋죠. 익살스러운 가면 등 민속품부터 각종 미술품과 문짝, 창문까지 현지 벼룩시장 등을 누빈 외교관 안에의 집념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2의 인생인데 괜히 말뿐만 아니라 정말 일심일체가 된 것 같고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벌긴 일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동안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또 중남미 국가와의 교류 증진에 힘써온 문화원은 그 공로가 인정돼 자랑스런 박물관 인상도 수상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대사 부부의 중남미 문화 알리기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문화는 나눔이지 소유가 아니라는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잡풀 뽑고 그리고 일해요 지금.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한국인의 맑은 영혼을 영롱한 토속으로 노래했던 시인 백석. 만주를 떠돌던 그가 광복을 맞아 압록강 건너 돌아옵니다. 남신의주 유동의 방 한 칸 빌려 마지막 서정시를 씁니다. 삶의 덧없음과 고달픔을 독백처럼 풀어놓은 32줄 긴 시를 이렇게 맺습니다. 먼 산 바위 옆에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얗게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곧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는 외로움에 무릎 꿇지 않고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합니다. 북방 깊은 산속 추위를 견디는 새하늘의 갈매나무처럼 살겠다는 결기 어린 다짐입니다. 결기라는 말에서 결은 순 우리말입니다. 나무의 결처럼 성품을 가리키기도 하고 겨울의 줄말이라고도 하죠. 곧고 바르며 과단성 있는 성미, 결기는 겨울 갈매나무의 기운 같은 것입니다. 권력의 가전 핍박과 모욕에도 말을 아끼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12시간 내내 절규하듯 할 말을 토해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사건건 군림하려던 추미애 장관의 행태에 대한 반박이었죠.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식물총장이 누구를 비유할 수 있겠느냐. 국감장에 나온 공직자의 입치고는 너무 거칠다 싶었지만 한편으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 윤석열은 어느 권력과도 친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검사의 숙명이기도 했을 겁니다. 과거 정권과의 악연 때문에 현 정부의 선택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라고 위안하면서도 저는 어제 국정감사장에
이 풍경을 보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대체 정치란 무엇입니까? 한때는 의로운 형, 하지만 이제는 불량한 정치검찰. 이 몰인정한 풍경을 만드는 것이 오롯이 정치만의 탓일까요? 눈 덮인 산에서도 길을 찾고 바다에도 항로가 있듯이 인간사 역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 항로를 이탈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윤 총장은 지난 총선 뒤 사퇴론이 나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는 뜻의 대통령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절규에 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10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왜 이렇게 변하셨나요? 였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곤두박질 치겠는데요. 옷 따뜻하게 입고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날이 차츰 풀리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바람이 불면서 실제 체감으로는 예보된 기온보다 더 낮게 느껴질 텐데요. 바람은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 산지에서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대기는 또 건조합니다. 불이 쉽게 나고 또 빠르게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3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